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님도 감기에 걸리셨다고. 예,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한테 온 것 같아요. 감기예요, 독감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충분히. 예. 와, 말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감기고 전 독감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 체급이 더 크잖아요. 담터기를 지우시면 안 돼요. 독감이 와서 감기가 된 겁니다. 체급이 높아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지셨는데 근데 장기니까 목소리가 더 좋으신데. 예, 고맙습니다. 아이간 약은 드셨어요? 네. 요즘 너무 독해요.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위안부 판결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좀 쓰다달다 좀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보도 자료도 없이요. 이건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검색했는데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보도에 의하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예.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죠. 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약간 좀 갸우뚱했어요.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전 정부의 입장을 보면 소위 알맹이를 빼뜨리고 했네요. 달라요. 어떻게요? 그래서 제가 21년 1월 23일 그 당시에도 위안부 확정 판결이 난 게 있어요. 이번 난 거랑 거의 같은 건데 그때 이제 보도자료 21년 1월 23일 난 보도자료인데요. 예. 그때 뭐라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그랬냐면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당시 일본 측에서 담화를 냈습니다. 사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거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한일 위안부 합의의 어떤 그 기초에서 접근한다면 그냥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걸 퉁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그거는. 재단이라뇨. 위안부 합의. 위안부 합의에 따르면. 화치재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내려도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판단에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깊게 해석하시네요. 제 그런가? 생각에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겁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렇죠, 물론. 왜냐하면 뭐 일본에 관련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정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 법치 국가잖아요. 민주 법치 국가니까 이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존중해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걸 가지고 길게 오늘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재판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슈의 중요성이 지금 너무 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도 이 재판의 핵심은 주권 국가인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위 주권 면제 법리를 위안부 문제에도 적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재판부는 그리고 또 일본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끝난 판결에 의하면 유엔 협약과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고 재판이 열리는 나라의 영토 내에서 그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그 행위가 외국의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간수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네. 2021년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즉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가 지금의 외교부와 달리 명확히 했던 것처럼 전시 상황에서의 인권 유린에 관련해서는 주권 면제가 그러니까요. 적용이 안 된다는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판결 취지에 맞게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정부는 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곤란한 일만 있으면 침묵하는 정부의 패턴 이것은 외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로 북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몇 년 전에 폭발을 했었고, 네. 근데 갑자기 잔해 철거에 나섰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거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요. 당시 저는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소위 지하 벙커 위기관리센터에서 폭파, 그러니까 북한이 폭파 준비를 위한 작업을 할 때 그걸 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이지만 밤에 막 용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집기를 빼놓을 것도 있어서요. 그리고 폭파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았는데 그때는 정말 육두문자가 나오더만요. 예. 이게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에 근거하여 네.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인데요. 네. 어쨌든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이런 일이 발생됐죠. 네. 그래서 정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20년 6월에 폭파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에 잔해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 연락사무소 건물 자체가 완파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빌딩 한 15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앞면만 와르르 무너진 것이고 골조는 그대로 남겨져 있었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왔어요. 뭐냐면 건물의 잔해 철거 작업에 나섰다와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우리 공장의 생산시설 30여 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되니까 예. 거기에 있는 그 반파된 이 건물의 잔해를 제거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재산권의 침해 이거면 틀림이 없죠. 예.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려스럽습니다. 결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유산이거든요. 이것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즉 남북 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그 군사합의 1조 사망을 무력화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이 군사합의도 전면 폐기한 것을 보면 보세요.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합의문 전면 폐기. 그리고 연락사무소 잔해 제거. 예. 그리고 개성공단의 30여 개 생산시설 재가동. 네. 참고로 개성공단이 한참 돌아갔었을 때 124개의 우리 업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중에 30개라고 하면 대충 수치상 4분의 1을 지금 재가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매우 적대적인 메시지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북한이 이제 소위 우리를 등지고 소위 새로운 대륙으로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잔해 철거라고 하는 것은 개성공단 가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여요. 북한 입장에서 흉물이니까 이제 흉물 치운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동안 저도 개성공단 우리 정부 기간에 여러 번 가봤고 그 전에도 가봤거든요. 그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하실을 가보면 관리와 청소를 잘해놓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여하 간의 조건이 맞으면 상황이 허락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강을 재개한다라는 것을 합의문에 넣을 정도로 네. 북한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소위 의혹이 높았는데 네. 이젠 그것을 접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산을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한 일종의 표현으로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점거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도 우리는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깊어지는 만큼 개성공단도 우리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예. 완전히 등지고 이제 제갈길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남북 관계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예. 뭐 이건 좀 험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북한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뭐 대북 대화론자이긴 하지만 예.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거든요. 그러겠죠. 우리 국내 언론이나 여론에서 그 대화가 진행될 때 남북 간에요. 그러면 개성공단은 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그런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북한 책임론자 뭔가 예. 사과나 뭔가 배상부터 받아야 된다. 또 이런 저는 목소리 뭐 나오겠죠. 대북 대화론자이긴 하지만 네. 북한이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 표명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 관계 현지소를 반영하는 거라 매우 씁쓸한 뉴스입니다. 이 와중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면 대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일단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의 성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한미 간의 혹은 미일 간의 안보실장들의 회동은 일종의 외교장관과의 회담과 좀 다릅니다. 물론 이들이 다 장관급이긴 하지만 실제로 부처를 총괄하기보다는 각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대통령 혹은 총리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네. 이러한 회담을 할 때는 가장 해결해야 할 회담 이슈를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교장관 회담들은 좀 저변 이슈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가 사실상 이 3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있는 좀 더 현안에 집중한다. 예, 당면한 현안이죠. 예. 뭐 저는 이 정부의 현직도 아니고 이 정부의 안보실장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여쭤보신 것 같이 대북 이니시티브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용산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건데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자금 세탁부터 무모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3자 이니시티브를 출범했다라고 발언했는데 맞아요. 이게 뭐냐면 한미일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잇따라 마련한 공조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이버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워낙 심하니 북한이 아마 사이버 쪽에 소위 코인이 뭐 이런 쪽에 하고 해킹도 많이 하는 모양인가 보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김숙희 에 대한 소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즉 그간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규탄 메시지가 나왔지만 규탄에 머물지 않고 핵 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효과가 있나요? 이게 좀 길게 보면 효과가 없죠. 네. 왜냐하면 효과가 있었다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지금까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겠죠. 두 번째는 사이버의 세상은 저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워낙 깊고 넓지 않겠어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해킹한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걷어들인다는 얘기 나온 게 지금 한두에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자금 세탁, 요 소위 대북 제재의 새로운 챕터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실제 세상, 현실 금융뿐만 아니라 사이버 금융 막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위 준봉쇄에 가까운 제재가 진행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아까 개성공단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제는 소위 한미일이라는 협력 메커니즘이 북한을 완전히 봉쇄하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면 예. 아마 이 정부에서는 한미일 협력은 소위 강화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도의 혹은 한반도 관점에서의 그 대북 정책은 사실상 소멸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는 뉘앙스들이 늘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항상 일본 쪽이 주장했던 내용.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늘 북한이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니 네. 자금줄을 무조건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이 사실 제일 강경했죠. 예,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시합하고 있는데 매우 강력하게 해설하는 국가죠. 뭐 본인들은 여기 이 지역에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도 네. 좀 저는 좀 얄궂죠. 왜냐하면 예. 실제로 제재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실제로 제재하고 예. 일본은 여러 가지 자기네 물건과 사람들이 북한으로 오고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 네. 또 우리는 북한과의 접촉 내용을 미국과 투명하게 공유했기도 했고요. 항상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일본은 자기네들이 북한과 만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공유 안 한다고 미국 측이 좀 컴플레인을 하기도 했거든요. 또 요번에 최근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했을 때 일본에게만 통보했잖아요. 아, 맞아요. 이메일로 예, 했지만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물밑으로 일본과 북한은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저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겉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일본이 졌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점점 이 꼴은 깊어질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는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를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예.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예.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예. 한미 협력보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구현한대잖아요. 아니 평화가 무슨 죄입니까? 가짜가 어디 있고 진짜가 어디 있어요. 안보는 가짜 안보가 있고 진짜 안보가 있지만 상대의 선의의 어떤 그 기초한 그 평화는 가짜 예. 평화래잖아요. 누가 북한을 사랑하집니까? 선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왜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그런지 예. 순간 열불이 확 나네요. 조금만 더 넓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진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꽉 막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자, 내년에 한국과 일본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요. 미국과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달라지면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 그 미국 속담 중에 네. all politics 모든 정치는 네. is local 지역이다, 동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외교 정책은 이 국내에서 시작한다. 네. 외교 정책은 밖을 향하지만 꼭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이나 워싱턴의 이 정계 분위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데요. 몇 가지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예. 11월 29일부터 12월 4일 날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해서 예. 1,500명을 조사한 건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7%로 나타났는데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 중에서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최저래요? 네. 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를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이른바 바이든노믹스 여기에 무슨 IRA니 사이언스 칩스 액트니 그리고 이런저런 보상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0% 미만입니다. 어허. 부정 평가가 50%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응답자의 47%가 돌아온 탕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43%입니다. 네. 최저이기도 했지만 이 여론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드디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어허. 난 것입니다. 40대 43이면 4%입니다. 그렇네요. 보통 표본 오차가 2.5%라고 했으니까요. 즉 약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약한 행정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기시다는 더 급해요 지금. 네. 일단은 추세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론조사 발표할 때 보니 여론조사를 가지고 방송하면 이게 출처를 확실히 얘기해야 되더만요. 이게 해외의 그 해외도 그래요. 해외도 네. 그래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확인해야 되니까요. 네. 또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고 했어요. 또 우리의 우방인 총리의 우방국의 총리의 여론조사를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30일 날 일본의 저희 니케이 여론조사에서 니온게이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33%로 나왔습니다. 네. 두 달 약 한 달 반 전이죠. 10월 30일 조사에서. 그런데 11월 20일입니다. 예. 약 열흘 전이죠. 일본 세계 주요 신문사가 발표한 기시다 총리에 대한 국민 지지율을 보면 23.3%로 약 10% 빠졌습니다. 오우. 신문별로 아사히가 25%, 요미우리가 24%, 마이니치가 21%고요. 거의 바닥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예.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 지지율 20%는 퇴진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게다가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일찍이 정부 대변인격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소위 사실상 선임 장관과 같은 거예요. 2인자 뭐 이렇게 예. 얘기하던데요. 예. 근데 마스노 히로카스라는 분이 관방장관인데 경질할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약해 죽겠는데요. 기시다 총리 내각이요. 네. 비자금을 좀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마스노가. 네. 모르겠어요. 비자금이 이 사람이 아베파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이라. 근데 최근 5년간입니다. 5년간 1,000만 엔, 9,100만 원. 1억. 네, 1억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예.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질해야 된다는 거죠. 액수가 생각보다 작네요. 어쨌든 아무튼 근데 이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예. 그러면 일본 기시다 내각이 안 그래도 약한데 아베파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이 그 비자금 의혹으로 이제 관방장관에서 쫓겨나야 될 판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시다 내각의 그리고 자민당의 주류는 여전히 아베파이고 맞아요. 이들은 소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후경화된 네. 세력입니다. 네. 주류는 바뀌지 않겠지만 기시다 내각이 이렇게 계속 흔들린다면 아무래도 총선을 해야겠죠. 내각을 해산하고. 그래야 될 가능성이 예. 높죠. 예. 어떤 소위 외교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좀 희한해요. 푸틴 역시도 지난주 12월 8일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왔어요.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했다면서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예. 그래도 되겠죠, 뭐. 그러겠죠. 예, 12월 8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 그러니까 8일이 이 대선을 나가겠다고 선언한 날인데 국민 신뢰도가 78.5%래요. 오호.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75.8이고요. 반대네. 이게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부치옴이라는 데서 발표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75에서 78%늘 유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북한과 갈수록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예. 그죠? 예.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3국 정상공이 참으로 여론조사 지표만 놓고 보면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고. 제가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그렇다면 약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네. 이 새 행정부 혹은 내각의 네. 지지율이 약 세 개 다 합쳐도요 100이 안 된다고. 10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외교 정책으로나 네. 한반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풀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아마 선거를 앞두고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양극단의 어떤 건데요?
시나리오일 텐데 한쪽은 정말 내치의 중심으로 해서 경제 중심.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 내 이슈 예. 혹은 경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외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가 격렬화되면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심을 쏟거나 비판을 하거나 찬성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관심 쪽으로 가겠죠. 예. 동시에 경제 이슈라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이슈라고 하는 것이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대중국 정책이 압박과 관리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나왔지만 중국에 대한 대만 해협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보다 선명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즉 대화라는 것, 안정적 기조라는 것보다도 네. 보다 좀 뭐랄까요 억제를 강조하는 것이 나올 거고요. 네.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다른 스탠스를 취하기보다는 공조를 하겠죠. 공조를 하겠고요. 예. 일본은 기시다 내각이 매우 약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베 계파가 기시다 내각의 소위 생명을 좌우할 텐데요. 네. 그렇다 보면 아마 한일 관계의 협력은 강조하되 우리가 방금 논의했던 위안부 그리고 독도 그리고 지난주에 논의했던 고려대장경, 뭐 사도광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입장대로 갈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 한일 관계는 외부적으로는 뭐 협력이라고 하지만 네. 한 켠을 열어보면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역시 꼭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정치적 공격에서 조금이라도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거가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를 지렛대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나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 자유라는 이념을 강조할 거고 예. 여기에 여기에 반대하는 혹은 비판적인 사람들 혹은 다양성이나 대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 검증적 공세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위협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북 위협을 더 강조해서 관리 메시지보다는 억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보가 불안하다며 군사적인 스탠스를 더 강조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대화 이런 것보다는 네. 보다 선명한 스탠스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좀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대응.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과하고 좀 약간 달라진 풍경이 그 보궐선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념 행보로 가속도를 올리다가 보궐선거 패배 후에 그 일단 싹 뒤로 물렸잖아요. 그 이제 거기 다시 재등장할 수도 있겠다. 예, 왜냐하면 뭐 외교안보 분야에 관련해서는 그것이 그 강서구청 선거 패배 이후라도 네. 이후에서도 계속 이념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네. 가짜 평화론,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론, 또 가짜 뉴스도 얘기하고. 네, 뭐 가짜 뉴스, 뭐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폄하,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이념형. 저는 그걸 대충 제 용어로서는 가짜 안보라고 부릅니다. 예. 예, 이건 가짜 안보죠. 그 시대의 화제작 평화의 힘 4장에도 나와 있어요. 4장인가 5장에 4장에 나와 있어요. 평화의 힘, 평화의 가짜 안보, 진짜 안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짜 안보에 주의해야 되는 한 해가 내년 한 해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네. 혹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니 왜 그런 현직을 좀 부르세요. 현직 안 와요. 아유, 나와야 말이죠. 도대체 좀 우리 때는 어디 가신다 항상. 근데 저는 내용을 뭐 언론에 잘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이거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요. 정말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급한 현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있다잖아요. 반도체. 아니 제 말씀 뭐냐면 네덜란드까지 가면 저는 가는 것 자체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가면 간 김에 주변 나라 한두 개를 껴야 돼요.
아, 왜요? 통상적으로 아니 왜 네덜란드만 가요? 그 옆에 나라도 가고 뭐 벨기에도 가봐야 될 것이고 뭐 이를테면 북유럽도 가봐 한 곳에 간 김에요. 비용 절감 뭐 이런 거 포함해서요. 아, 가는 김에 원 포인트로 그 멀리까지 가서 한 국가만 오고 온다는 것은 좀 어색해 보여요. 게다가 그래요?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11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네. 유럽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라 그렇죠. 이렇게 초청하는 거는 별로 없을 시기예요. 거기도 이제 휴가 기간으로 가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12월이 되면 다들 논다는 정부 거 아니에요? 관계자도 휴가 갑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좀 어색하다. 이 어색함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예. 이미 충분히 좋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를 정말 우주 최강의 관계로 만드는 무슨 이벤트나 내용이 있어야 된다. 반도체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요. 네. 이미 ASML과 삼성 그리고 이 네덜란드와 한국이 여러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저는 한국과 네덜란드 정상회담도 배석해 본 사람인데요. 네. 어쨌든 충분히 좋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충분히 좋았다. 정말 더 좋으려면 예.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 예. 뭐 뻔합니다. 이준 열사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고요. 뭐 참배하고 그럴 텐데요. 헤이그. 헤이그에도 갈 텐데. 그냥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다들 크리스마스 선물격으로 뭐 하나 안겨주셔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갖고 올까요? 그리고 저한테 현직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나와야 말이죠. 나와야. 왜 저한테 아침부터 화를 내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감기 때문에 열불이 나는데 말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네.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